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문안에 나타난 국토관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엔 고지도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 시간은 지리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지는 어떤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그냥 기록한 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고지도도 조선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눴듯이 이 지리지도 조선 초기 그리고 조선 후기 이 두 단계로 구분해서 보통 특징을 배웁니다. 보면 국가에서 만든 거는 관찬지리지, 그 다음에 민간이 만들었으면 사찬지리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조선 초기에는 국가 주도로 국가 통치를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제작했고, 이게 관찬, 사찬은 조선 후기 실학자들이 국토의 실질을 객관적으로 밝히기 위해서 제작을 했다. 그래서 관찬지리지의 특징과 사찬지리지의 특징을 보면 예시를 한번 볼게요. 관찬지리지의 대표적인 책 중에서 신증 동국 여지 승람이라는 책이 있는데 보면 이런 식으로 뭔가 사전처럼 서술을 했죠. 그래서 관찬지리지의 특징은 이런 식으로 백과사전식으로 기술했다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사전처럼 뭐를 구분해가지고 나와 있다 그러면 무조건 관찬지리지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런 거 외에 나머지 그냥 쭉 이렇게 글로 써져 있다든지 하는 거는 사찬지리지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백과사전식으로 서술됐냐 안 됐냐로 구분하면 돼요. 백과사전식은 관찬 아니면 사찬. 그래서 사찬지리지는 특정 주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찰해서 설명식으로 기술을 했다는 특징이 있고요. 대표적인 관찬지리지는 세종실록 지리지, 신증 동국 여지 승람, 그 다음에 사찬지리지 같은 경우에는 이종환의 택리지 등이 있습니다. 그럼 이종환의 택리지는 자주 나와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볼 건데요. 특징이 주제별로 서술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택리지 같은 경우에는 거주지를 선택할 때 거주지 선택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정보를 배열했다는 그 주제별 서술이 있어요. 보통 목차를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뭐 3인총론, 팔도총론, 뭐 복고총론 등이 있는데 여기가 주거할 때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살만한 곳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복고총론에 보면은 사람이 살만한 땅을 가거지라고 합니다. 거주하기에 좋은 땅, 살만한 땅, 이것을 총 4가지 요소로 설명했어요. 지리가 좋은 곳, 생리가 좋은 곳, 인심이 좋은 곳, 산수가 좋은 곳 4가지 요소로 가거지 입지 조건을 다뤘는데요. 먼저 지리가 좋은 곳은 말 그대로 땅지. 그러면 풍수지리 사상에 있어서 명당에 해당하는 지역은 좋다. 다음 생리가 좋은 곳은 이치, 이득. 그래서 이득이 생기는 곳, 즉 비옥한 땅, 무자교류 편리성 등등 경제적으로 뭔가 유리한 특성을 지닌 곳이 좋다. 그게 바로 생리적인 특징이고요. 인심이 좋은 곳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웃 간의 인심, 뭐 이런 식으로 이웃의 인심이 온순하고 순박한 지역 등등이 있고, 산수는 말 그대로 우리가 경치, 산수 경치, 풍류 좋은 곳, 산과 물이 조화를 이루고, 그래서 이중화는 특히 산수를 다룰 때 우리나라의 주요 산, 그다음 물, 수계 등을 기술을 했다. 산과 하천 등과 관련해서 기술했고요. 어떤 식으로 시험에선 나오냐, 이런 예시를 주고 얘가 4가지, 가거지 4가지 요소 중 무엇이냐라고 하는데요. 땅이 기름지다. 그러면 이득이 생기겠죠. 뭐 배와 수리를 사람 물자가 모여든다. 그러니까 이득이 생기는 생리가 되고, 산수의 경치가 좋다. 뭐 이런 경치 얘기 나오면 산수로 가면 되고요. 풍속이 좋다. 뭐 오른 풍속, 그 마을의 오른 풍속, 이게 다 인심이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지리 같은 경우에 명당을 찾는다고 했죠. 물수, 뭐 산, 이런 우리 폐산인수도 배웠죠. 이런 것들 명당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은 지리로 가면 되겠습니다. 근대 이후의 국토관 변화 볼게요. 먼저 일제강점기 같은 경우에는 식민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왜곡된 국토관을 주입시켰어요. 예를 들자면 너희는 아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있기 때문에 숙명적으로 대륙과 도서국으로부터 섬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아시아 대륙 동쪽 끝에 있기 때문에 식민 통치 받는 게 당연해. 이런 식으로 왜곡되게 국토관을 강요했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국토관을 강요하면서 너희는 서남해안에 보면 갯벌이 많잖아요. 갯벌이만한 쓸모없는 땅이 너무 많아. 나 약간 토끼 형상을 한 땅이야.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호랑이처럼 이 호랑이 형태를 띈다라고 했지만 일본은 이런 식으로 나약한 토끼로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국토관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했죠. 다음 산업화에 따른 국토관 변화 보면은 산업화 되면서 이제 공장도 생기고 계속 뭐를 건설하고 이러면서 어떤 관점으로 변했냐? 돈이 되는 것을 하자. 그래서 경제적인 관점에서 집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국토를 적극적으로 개발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막 간척사업, 바다를 메꿔서 땅을 만든다든지 댐, 고속국도 건설 등등 계속 뭔가를 개발하려고 해요. 그 결과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성장은 됐지만 지역 간에 개발된 곳은 좋고 안 된 곳은 또 낙후되고 이런 식으로 불균형, 지역 간 불균형 생기고 환경 파괴 등의 문제가 발생했죠.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됐냐? 환경 파괴로 인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인간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도 좋지만 보존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생태 지향적 국토관으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생태 지향적 국토관 같은 경우에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이루어야 돼. 너무 개발만 해서는 안 된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인간이 받으니까 환경을 보존해야 된다. 그래서 개발도 좋지만 보존도 같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개발만 하려 하지 않고 생태공원, 생태하천, 이 생태하천 같은 경우는 하천이 지닌 본래의 자연성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게 생태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할 수 있게 조성된 하천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생태하천 같은 거를 살리고 예전에는 하천이 있어도 그거를 복개해가지고 덮어버렸어요. 막 콘크리트로.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하천을 살리자. 그리고 습지도 보존하고 하천이나 갯벌을 예전에 콘크리트로 덮었던 거를 다시 복원하자 이런 식으로 갯벌도 마찬가지죠. 간척 사업만 하다가 이제는 복원하자 등의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